자, 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그 국어를 공부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 이론 해야 되는 거고, 기본 이론하고 용어를 해야죠. 용어. 근데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 뭐 한 3등급 정도 맞는 애들은 본인이 뭐 요거 부분 체크하면 되고, 요거만 따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낭비라는 거죠. 기본 이론도. 그러니까 틀릴 만한 거, 뭐 각 갈래마다 1번 문제에 나오는 기본 이론 체크하는 거는 두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유형 파악하는 거예요. 유형. 아, 이런 문제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진단을 했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유형의 관련 이론이 뭐냐,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관련 이론도 사실은 이번 기본 용어 심화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유형 파악하면 같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러면 이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지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유형 파악할 때 선택지까지 같이 분석하니까 선택지 분석하는 법은 이때 배워요. 그럼 선택지 분석하는 걸 배운 이후에 이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건 제시문을 어떻게 읽느냐 라는 문제죠. 그래서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고 선택지를 보고 다시 읽으러 찾아갈 때 어떤 식으로 섬세하게 찾느냐, 요거까지 하면 5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의 오류가 어느 부분에서 나느냐,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느냐, 이 선택의 오류를 제거하는 거를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단계가 뭐예요? 지금 4단계를 하고 있어요. 국어 4단계. 근데 이 4단계까지 유형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읽기는 이 지문의 종류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 읽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지문들은 상세 읽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읽기를 하다가 상세 읽기를 나중에 하고, 상세 읽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상세 읽기가 요게 상세 읽기구나. 제시문 상세 읽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발췌, 이게 뭐라고요? 병독과 발췌독. 읽으면서 선택지 보고 선택지 보면서 읽고, 이렇게 목적독, 발췌독, 발췌독을 하는 시험지 읽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겠죠. 발췌독.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원인 제거하고, 7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하면서 틀린 것만 오답 정리를 해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틀린 거에 오답이 많이 나오는 곳은 추가로 이론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이론 정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9개월만을 계속 틀리면 9개월만을 집중적으로 해야죠. 똑같은 거를 20개를 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렇게 추가로 이론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조절을 계속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것부터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해서 이 최적화된 자기 시간 조절을 맞추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끝나갑니다. 근데 지금 고2면 겨울방학 때 수특이 나오거든요. 수특. 원래는 이 수특 나오기 전에 기출을 다 풀어야 돼요. 사실은. 수능 기출을 다 풀어야 되는데, 기출을 어느 정도 풀었으면 수특을 이거 나오자마자 시험지 풀듯이 후루룩 먼저 풀어야 돼요. 푼 다음에 틀린 것만 둥글둥글 해요. 그러면 학교 가면 이 수특을 다시 배우거든요. 이게 수특 배울 때 이렇게 수특 먼저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공부하면 너무 늦어요. 그냥 시험 보듯이 수특을 전 과목을 다 풀어버려요. 푸른 다음에 틀린 거를 틀린 것만 심화 공부한 다음에 학교 가서는 요거에 맞춰서 또 공부해야죠. 학교 상황에서 심화 독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출, 수특이 끝난 다음에 기출을 그 전에 해야 되는데 다 기출을 안 했으면 수능 기출을 또 해야죠. 그래서 수특 끝난 다음에 수능 기출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수완을 합니다. 수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전 연습, 실전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고3이 정시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수특 나오자마자 다 푸셔야 돼요. 최대한 기간에 그냥 막 풀어야 돼서 틀린 게 발생해야 그걸 공부하는 게 더 유익하니까. 이해돼? 그래서 틀린 거를 수특을 풀고 틀린 거를 해설을 정독하고 풀고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는. 자, 다음에 이제 저번 주 공부한 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빈자리가 발생하는 거는 필수학적은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죠? 채워나가야 되는데 어휘적 빈자리야라는 그 지문 해석할 때 나온 거거든요, 그죠? 자, 한자어나 외래어나 상하이어나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 단어를 내포하고 외연이라는 뜻 알아요? 대체적으로 숨어있는 뜻하고 외부적으로 확장된 뜻하고 외연하고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게 원래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 빈자리도 있다는 거죠. 어휘에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고. 자, 소설이든 뭐든 국어는 이제 줄거리 주제를 얼마나 빨리 뽑느냐에 따라서 국어하고 영어는 정확하게 빨리 풀게 되는데, 보통은 소설은 이렇게 대화나 행동으로 내오는 거를 이걸 간접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화나 행동 말고 추가로 직접 설명, 쇼잉, 이거는 쇼잉인데 텔링, 말하는 거를 직접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나 행동 말고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줄거리 전개를 위해서. 이 직접이 아니고, 직접은 뭐냐면 작가가 자기 속마음, 아니면 작가가 그 전개를 위해서 압축, 아니면 작가가 개입한 듯한 느낌이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 이렇게 대화나 행동 사이사이에 전체 흐름을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요 대화나 행동하고 요 흐름하고 이 두 개의 양을 비교해서 적은 거를 중심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은 거를 테마로 여기 대략 무슨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잡아나가서, 이렇게 대화나 이런 설명이 있으면 이렇게 단락을 나누기가 좋다는 거죠. 특히 시공간이 달라지는 건 다 끊어놔야 된다는 거죠. 단락으로. 자, 글 자체로만 읽을 때는 두 갈씩 첫 문장에 딱 나오면 좋겠는데, 첫 문장이나 둘째 문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두 문장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그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 단락이 라는 뼈대를 먼저 정해요. 예를 들어서 구조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에서 두 개로 또 나누고, 이해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등가적으로 되는 것들,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것들, 그걸 합쳐서 하나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서 이렇게 네모칸으로 원래는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네모칸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전체가 이해되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지. 이렇게. 이 뼈대가 이해됐을 때 이 부분도 이해가 더 잘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보면서 이렇게 반대되고 대립되는 거, 이렇게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 이렇게 대립되거나 대꾸되는 거, 시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개념이란 것은 빠르다. 그러면 빠르다? 아니면 빠르다 반대 뭐지? 늦다. 크다 아니면 작다. 그러면 이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반대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요 사이를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단어만 딱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명확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확하려면 반대 개념을 떠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보면서. 이제 제시문에 한자가 나오면 꼭 필요하니까 써준다는 거죠.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체크해놓고 보시라는 거고, 이 한자나 아니면 이 제시문이 일반적인 제시문 성격에 벗어나서 따옴표나 아니면 새카만 글씨나 이런 거 다 체크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빨리 찾으니까. 자, 서론 끝부분, 이렇게 주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 했을 때 주제가 어디 있느냐. 첫 줄 딱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추리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첫 장면 보면, 도민체야, 이렇게. 맞히는 사람들, 못 맞춰? 첫 장면을 딱 보면, 그거를
뒤집어서 반전으로 해. 그래가지고 전체 흐름을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재범인 하면 딱 맞춘다는 거야. 첫 문장은 되게 간접적으로 나오고 서론 끝에는 그래도 간접적이지만 이건 완전 추상적이고 서론 끝부분에는 그래도 간접적이지만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되게 뭐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지 왜 이런 이론을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거든요. 글의 원리상 서론 끝에. 그러니까 서론 끝에 주제가 있고 결론 부분에는 표지어나 막 힌트 이런 걸 찾으면 그 뒤에 쭈루루루 결론을 써준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공부는 앞에서부터 해도 되는데 분명 본론에도 있어요. 근데 주제를 명확하게 써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에 있는 주제를 이렇게 통합해갖고 재구성해서 주제를 만들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표지의 뒷부분에 이 결론을 딱 찾으면 이 결론이 되니까 다시 서론을 가서 이렇게 요걸로 이 결론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했구나. 그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순서로는 이게 제일 빨라요. 시험 보는 순서로는. 예를 들어서 표지어나 제목이나 이런 찾는 문제일 때는 이 뒤에 있는 결론 요것만 압축해서 딱 하면 표제어는 여기 표제는 호기심 유발이거든요. 근데 부제는 구체적이거든요. 요걸 요약 정리하면 요게 바로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풀어요. 몇 초 안 걸려서. 자, 신결정론 플러스 자연학 해서 F 크로스 이신론, 인간의 영혼, 자연학. 그래서 결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비문학을 하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이걸 얘기했고, 세 번째 단락은 이걸 얘기했고, 네 번째 단락은 자연학. 그럼 요 자연학하고 이신론하고 요 차이를 명확하게 여기 안 써니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글 자체는 설명문, 논설문이야. 비문학은 거의 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던 처음, 중간, 끝이던 비문학 자체는 이렇게 처음, 중간, 끝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다만 이 사이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걸 하나 더 넣어서 기승전결처럼 날 때는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처음 서는 기야, 기. 이거는 승이야, 승. 승인데 전개를 더해갖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사례나 샘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결이야. 끝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다 세 개로 나누는데, 세 개로. 그러니까 시험 보면 이 결론부터 읽고,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론을 읽는 게. 그래서 서론이 아니라 결론부터 읽고, 서론 보고, 본론. 근데 서론부터 보더라도 서론 보고, 결론 보고, 본론 봐도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소설, 인물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사이사이에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면 요 설명은 왜 하냐? 인물 간의 대화는 속도 자체가 되게 늦어요. 너 밥 먹었니?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하려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설명은 압축해서 설명을 많이 해놓거든요. 줄거리를. 그러니까 대화는 빠져도 이 설명 자체는 챙겨서 읽어줘야 흐름이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설명이 너무 많으면 대화를 보면 이런 대화하고 이런 대화하고 이런 대화하면 무슨 상황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 비율에 따라서 적은 부분 보통 그래요. 다 읽는 게 큰 것, 적은 것, 큰 것, 적은 것, 서론, 머릿말 이거부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것, 많은 것, 자세한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고 이 나무에 새겨진 게 몇 번을 찾으면 답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숲 중에서 여기는 자작나무 숲, 여기는 매화숲, 여기는 감나무 숲 이거부터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자, 접속사 표지어. 표지어는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예상할 수 있는 단어들, 특히 결론 나오고 이렇게 영어의 연결어 이런 거는 다 체크를 하면 이게 생각보다 적어요, 양이.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이 표지어나 국어도 연결어를 체크한 다음에 진짜 한번 다 푸는 문제에 이게 표지어나 연결어를 이 색연필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다 푼 문제집에서 그 다음에 이 전체 문제들과 이 연결어 표지어의 관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기능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각형이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쫄라맨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여기다 똥이나 딱 이렇게 그려놓으면 똥 싸는 자세가 딱 나오거든요. 이 꺾인 표시, 요 내용은 그냥 새카맣지만 이 꺾인 방향성으로 얘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팔꿈치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팔이고. 그래서 무릎을 잡고 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은 필요하면 찾지만 요 접속사에 의해서 요걸 명확하게 두 개를 관계를 알게 된다는 거지. 이 단락과 단락의 관계를. 그래서 접속사 연결어 표지어는 진짜 특별하게 체크를 본능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글을 보면 이게 보통 이게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죠?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아닌 거 찾아라는 80%가 맞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읽으면 80%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쉬운 건데, 요거는 맞는 게 오들이 선다 그러면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먼저 제시문 읽고 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풀 때 보면 육하원칙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누가 그랬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니? 그거 왜 분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누가야? 그러면 누가만 아니라 누구랑 누구랑 연관이 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결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돼. 이 시공간은 배경으로 나와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이 누가는 누가 누구 얘기인지 A가 B인지 B가 A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큰 구분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했니? A가 B를 했니? A가 C를 했니는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무엇을이 종류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니? 이 과정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왜 그랬니? 이유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때문이다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인과관계고 이 P에서 Q로 가는 거고 전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데 이 육하형칙을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사람 3명이든 아니면 찬반이든 아니면 어떤 거든 이렇게 분류된 거 분류되고 분석되고 구분되잖아요. 분류 분석 구분이잖아. 분류 구분 분석. 자, 한 덩어리로 분석했으면 세부적인 그 한 덩어리의 특징 어느 덩어리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구분했으면 나눈 이유를 찾아야 되고 분류했으면 종류의 기준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분류 구분하면 공통점 차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조 이렇게 맞는 거 찾던 틀린 거 찾던 공통점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게 체크하면 차이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세모면 요 내용도 세모, 요 내용도 세모, 요 내용도 세모 이게 다 공통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를 푸는 게 공통점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체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게 노하우라는 거지. 문제 풀면서. 읽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읽기. 체크하면서 읽기. 자, 거시가 나왔다. 미시가 나왔다.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미시니까 네모니까. 네모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시 내용들을 쫙 네모 쓰고 이거 쓰면 안 헷갈린다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 거시의 내용을 쓰고 거시의 내용이 A야. 그러면 A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미시로 집어넣어야지, 이거는. 미시 의견이잖아. 그러면 A가 아니다. 그러면 A는 거시 의견이잖아.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는 거죠. 탐구할 때도 자연적 접근법, 자연적 접근법, 인문학적 접근법 하면 인문학 이것이 아니다. 그럼 자연이고. 자연적인 이 특성이 아니다. 그럼 이쪽이고. 그죠? 왜? 자, 국어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답이면 이게 아니면 이거예요. 이 중간게 될 수가 없다고. 가장 맞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짜증내요. 국어 풀면서.
이거랑 이거랑 차이 있잖아요, 쌤. 이런 차이. 하고 막 나한테 설득을 해. 맞아. 너 똑똑해. 이거 봐요. 이런 면에서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잖아요, 쌤. 그럼 내가 맞아. 맞아. 근데 제일 틀린 게 뭐예요? 그리고 이거래요. 그래서 답이 이거야, 맞는 거. 제일 먼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래요. 그래서 답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과적인 속성으로 정확하고 디테일하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죠, 국어는. 크다, 반대는 작다예요. 그냥. 자, 고전 시각, 단어 230개, 보시라고 하는데, 안 되면 다음 주에 첫 시간은 수능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 시간은 고전 시간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은 강조 활동, 다음 주는. 됐죠? 오케이? 이거 해주세요. 필요하니까. 자, 이거 종장 이렇게 되면, 초장, 중장, 종장에서 시절을 하면, 이게 첫째 배경을 하고, 선경, 배경 두 개를 하고, 후정, 여기 감정을 썼대요. 그러면 이런 감정을 이렇게 배경으로, 이런 대립되는 구도로 표시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지. 호기심 유발, 이렇게 글을 읽을 때도 그래요. 호기심 유발, 그냥 공부를 하고, 흥미를 위해서 공부하면 호기심 유발 딱 되고, 내용 딱 쓴 다음에 마무리 결론하면 잘 썼어 이렇게 감상하면 되지만 시험 보면 그냥 주제 딱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한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답이냐 이런 것처럼 시조도 읽을 때는 제일 마지막 줄 읽어서 쭈르륵 하면 연시조 같은 거 나오면 이건 자연이구나 이건 흉상이구나 그거 딱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 자연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두 개가. 그럼 대립되게 딱 나와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연이 나오면 이 여러 연에 이 끝에 읽고 이 끝에 읽고 이거 끝에 읽으면 전체적인 분위기다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다음에 이 끝에 읽고 다시 읽고 두 개 읽고 끝에 읽고 끝에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훨씬 더 빠르게 파악이 되고 대립 구조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씩 했더니 애들이 첫 줄은 아니 이렇게 단락이 예를 들어서 이 단락하고 두 개를 읽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써있죠. 그 중요한 거를 마무리 지면서 여기다 쓰자. 뭔가를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게 여기 써있죠.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마무리되게 쓰자. 그거랑 연결되는 게 이거 쓰있죠. 이게 영어에서 보면 순서 찾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문제랑 원리가 똑같아요. 읽을 때 이거를 보면서 이 위에를 보잖아요. 그럼 이거랑 관계가 보여요. 이거를 읽고 이거를 읽잖아요. 그럼 이 두 갈식의 의미, 여기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지가 보여요. 이해되세요? 다음번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요거하고 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관계가 보여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런 것처럼 단락의 첫 줄도 중요하지만 끝줄도 이 전체 흐름을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흐름 같은 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나오면 연도가 나오면 연도 꼭 나온다고 했죠. 이게 통시적 관점이에요. 인물이 시기별로 이렇게 변해요. 이런 사람으로. 이론이 변해요. 이런 사람으로. 이건 통시적이고, 자, 서양은 이런데, 동양은 이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시적 관점이에요. 시기가 똑같을 때. 근데, 옛날에 서양은 이렇고, 옛날에 동양은 이렇다. 지금의 서양은 이렇고, 지금의 동양은 이렇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공시적 관점이고, 이거는 시간을 통과하니까 통시적 관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17세기나 뭐가 나오면 다른 세계가 나오는 거고, 무슨 주의나 이론이 나오면 다른 이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마디마다 끊고, 이 이론 다음에 이 이론이 왜 나왔지? 그러면 이 이론의 특징 얘기하고, 한 개 얘기하면, 그 다음 이론의 특징 얘기하고, 또 한 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한 개 때문에 이거 나오고, 그래서 연결이 쭉쭉쭉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지는 구조가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갈래가 뭐냐면 이게 시다. 그럼 시이론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 왜? 시이론을 기반으로 문제를 내니까.
소설이다. 그 소설 이론 떠올려야 되는 거고. 안 떠올릴 수 없어요. 강제로 갈래받아. 그 첫 번째 문제는 그 이론과 관련되든지 이론이 특별하게 없으면 설명문, 논설문은 이론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서론에 이거 써라, 본론에 이거 써라. 다 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치형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시나 소설은 시점이든 아니면 시의 이론이든 운율이든 뭔가 공부시킬 이론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래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문제를 보고 보기를 보고 그죠? 시 이론을 떠올려서 이 문제 보려면 이런 걸 떠올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이론 갈래 특성 이론 요걸 바탕으로 했는데 이 이론은 요 문제를 풀면 되고 이론 아니고 이 구체적인 제시문을 읽으려면 어떤 파트를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파트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통 두 가지식으로 쫙 읽을 때 이렇게 읽어나면 대략적인 뼈대를 알아요. 그러면 갈래 이론 특징 파일을 하면서 제시 이게 문제들을 읽어서 이런 뼈대에서 요 문제는 요 부분 읽으면 되고 요 문제는 이 부분 읽으면 되고 요 문제는 전체를 봐야 되고 요 문제는 요 부분 읽으면 되고 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이거를 어떤 순서로 읽을지 라는 게 최적화된 순서가 뜨거든요. 물론 정독을 속독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빨리 읽으면 그냥 다 이거부터 읽든 아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적으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읽는 걸 고민을 하는데 이 효율적인 고민을 해서 시간이 이제 충분히 되고 여기에 한 10분 정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5분이 남아 이렇게 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 안에 풀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걸 왜 했냐? 아니 두 지문 세 지문을 못 푸니까 먼저 효율부터 가르치냐 되는 거야. 이런 거 똑같잖아. 야 뽑기를 갖고 못 뽑을 수도 있지만 10개인데 자기 8개밖에 뽑기를 못했대. 꽝이 나가든 뭐하든 그건 두 번째 치고 너무 억울하잖아. 나머지 2개가 꼭 그 로또 1등 당첨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찍기는 해야 돼. 왜 그 2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빠른 속도에 그걸 풀으면 쉬운 문제를 그거를 맞춰버리면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수는. 자, 뭔가 이렇게 뭐더라? 비문학을 풀면 이거 보세요. 사례 쓰고 사법계약 쓰고 어근당계약 쓰고 어근당계약의 효력 쓰고 반환청 구간 안 되고 비례원칙 이렇게 딱 썼어. 그죠? 이렇게 쭈루루룩 요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대표 단어를. 대표 구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습서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되냐. 요 문장이 써 있으면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뽑아내지 못하면 이 전체 구조를 이해 못하면 주제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고득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어학 같은 데는 요거를 요 문장으로, 요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뽑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풀면, 자, 지금 거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저기에서는. 수특은 이거 다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 해설지를 보면, 기출문제도 이런 거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1, 2, 3, 4 해갖고 이렇게 막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이해돼요? 해설 보면, 여기 1, 2 해갖고, 개요처럼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이거 왜 해줘요? 애들이 못하니까. 그거 쓰고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뚱뚱하게 본 다음에 이것도 다 잊어버려. 안 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수특을 보면서 주제도 몰라. 줄거리도 몰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수특과 수완이 70% 연계가 되면서 이제 내가 봤던 지문의 주제는 똑같아요. 주제가 변하면 다른 글이니까. 문제는 바뀌어요. 근데 그 주제랑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됐던 게 이 글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거나 이래요. 그럼 이건 새로 봤지만 뭐가 같아요? 주제가 같기 때문에 늘어가서 풀 수가 있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제나 줄거리를
알면 이 70% 때문에 시간이 급격하게 단축이 돼요. 이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게 꼭 있어요. 30%가. 그럼 이 30%로 변별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 70% 때문에 변별력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이해돼요? 에? 그러니까 내가 이 70%를 퍼펙트하게 할수록 이 30%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의 흐름까지도 기억해줘야 되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원에서 이 한글로 줄거리 암기시키는 학원도 있어요. 서울에서. 이해돼요? 주제 암기시키고.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갖고 애들이 빨리 푼다고. 자, 16번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했죠. 이렇게 따옴표가 주어진 문장에 제시문에 있었죠. 요것만 쭈루룩 연결하니까 그 줄거리 요점이 다 잡혔죠.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이게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애들이. 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제시문에 주는 거랑 특이한 게 있으면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주제. 자, 국어는 주제를 먼저 뽑는 거고, 문제를 중간에 푼 다음에 마지막에 점검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주제에 가깝다 멀다. 이렇게. 왜? 어떤 거는 필히 꽂혀갖고 막 주제랑 어긋나게 자기가 생각해갖고 풀 때도 있거든. 주제가 나오는 거면 서론의 첫 문장은 아주 간접적으로. 왜 그러냐면 요새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첫 문장에. 근데 서론 조금 지나가면 요즘엔 이렇고 그래서 이걸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거하고 더 발전된 게 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제랑 간접적 연결되고 서론의 끝부분에는 글을 쓰면 이게 논문을 쓰면 여기에 동기, 논문을 연구하는 동기, 목적, 연구하는 방법 이걸 해야 돼. 동기 목적을 서론 끝에다가 서론 파트에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동기 목적이 뭐야? 이걸 왜 연구하냐? 그럼 그 답이 이 서론 끝줄에 있는 거에 답이 주제예요. 자, 본문은 너무 많으니까 첫 줄이나 접속사 뒤를 합쳐서 재구성하는 거고 접속사 뒤를 결론 문장도 일정 부분 결론은 다 읽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다 읽어요. 먼저 결론부터 다 읽고 서론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훨씬 줄거리가 잘 뽑히니까. 문제 중에 전체 확인 문제가 있으면 선택지의 최대 공통점, 선택지 비교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 가르치는 은사님을 내가 찾아갔어.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은사님이 그러는 거야. 공부 잘하는 게 뭔지 아냐? 그랬는데 그랬더니 여기 줄 있지 여기. 요게 몇 줄인가 이렇게 세고 있는 애가 잘한대. 그분이 은퇴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내가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시험이 다른 거 없어.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것 뿐이야. 만든 거 찾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그러니까 시험은 객관식은 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재구성해서 쓰는 게 아니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굴 모르는 애도 상관없어. 세어놓은 다음에 제일 키 큰 애, 제일 키 작은 애 이렇게 뽑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비교.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거일 뿐이야. 자,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이렇게 묶어서 A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이 앞뒤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죠. 훨씬 보기도 편하고 그렇다고. 근데 요 A의 문제는 요 앞뒤 요게 앞뒤에 있는 게 답일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 A가 왜 필요해? 요 앞뒤 때문에. 퍼즐을 맞추려면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 끝에 하고 요 옆에 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A, B가 있으면 단락을 나누고 단락에 있는 서술어들만 쭉 연결하면 P1, P2, P2 하면 서술어가 감정, 느낌 이런 게 나오는 거나 체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과 안 나오잖아. 체언은 안 나와. 용어에 나와. 그러니까 용어들을 쭈르륵 어미를 연결해 보면 문단의 흐름, 문단의 분위기가 나눠져. 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단락 어미 부분만 딱딱딱딱 읽어도 분위기, 어조, 태조, 심경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이니까 같이 나온다고. 근데 이 분위기, 어조, 태도, 심경이 변한다. 그럼 대조, 됐고 되는 거고. 그러면 특이하게 뭐 조건이나 인과관계까지 찾아야지. 자,
뭐 이 중략이 보통은 소설에만 나왔거든. 단편 소설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안 나와서. 근데 지금은 이제 수필에도 나오고. 왜? 단편 수필도 다 끝나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몇 년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이 옛날에 냈던 거 내고 30%는 걸 새로운 걸 넣어요, 항상.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수능이 나왔는데 그 국문과 가르치는 그 부교수 자기도 평생 2번인가 밖에 안 봤 어떤 작품이 나왔는데 그거 뭘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자, 작품이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뭐라고요? 배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는 수특에서 나온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요거는 뭐라고요? 그 전에 기출했었던 거일 수도 있고 수특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모르는 것 때문에 모르는 거는 쉽게 돼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 모르는 거의 주제는 이 두 개의 공통성으로 요걸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이해돼요? 이 A가 그리움이고 이게 그리우면 이 모르는 거는 뭘로 풀어야 된다고? 그리움으로 적용해서 푸는 거라고. 이게 고향이고 이게 고향이면 이것도 뭐라고요?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통점을 쭉 잡았을 때 이 두 개의 공통점만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다음에 요거를 적용할 수 있게 모르는 걸 낸다고. 왜? 모르는 걸 처음 낸 거 하면 해석이 되게 구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또렷한 거. 이 A, B의 공통성으로 충분히 C를 풀 수 있게 내준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접속사의 뉘앙스에서 한편 하면 A를 말했고 그 다음 거 지줄이 바뀌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게 아니라 연관됐지만 다른 방향.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거꾸로의 방향.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 이해돼? 응? 반비례 곡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이게 Q하고 P잖아. 양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 양이 줄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거 반대로 하면 반비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그대로 그러나. 아니, 요 그러나는 이거 얘기하고 또 요거 요 그러나가 이렇게 반비례처럼 하는 거고, 반대로 하면 이쪽 방향으로 보고 이쪽 방향으로 이거 방향성이 달라진. 요거는 두 개. 요 반비례처럼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진다. 그럼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커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요 세트로. 이거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읽으면서 본인만의 뉘앙스, 접속사에 대한 뉘앙스도 좀 더 많이 체득을 해야 되는. 자, 무슨 성 하고 이제 국어에 나오면 그런 성 있는 단어들 다 뽑아야 돼. 특성으로 정리된 거니까. 그래서 다 성 나온 걸 다 연결한 다음에 비교를 딱 해갖고 이 차이점을 딱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알아요? 수능이란 게 있잖아요. 수능이란 게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고3 때까지 배운 게 이거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요. 이렇게. 이거는 너무 쉬워서 안 내요. 이해되세요? 이게 초등 때 배운 거. 이건 중등 때 배운 거. 이건 고등 때 배운 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려면 첫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걸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의 정의가 나오면 전부 다 박스 쳐야 돼요. 아니면 정의를 나는 이렇게 해놓는다. 이렇게 해놔요. 정의를. 왜 그러냐면 예시를 박스 치거든. 나는 어떤 거 예시하면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놔. 예를 든 거. 여기 설명했다가 예를 들면 하고 딱 나오면 딱 이거 예시구나. 그럼 이거 능력하면 이 예 안 봐도 되잖아. 다른 예로 바꿔도 되고. 그죠? 어쨌든 정의를 새로 정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알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요게 많이 안 나가요. 조금만 나가요.
이해돼요? 그런데 분명히 고등학생 과정에서 새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 이걸 다룰 수 있는 거, 이거를 내준다고. 그게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걸 계산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게 여기에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건 여기에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나오더라도 이거와 관련된 요걸 찾으면 돼. 요거. 여기 있는 요거. 이거와 이거. 그리고 요렇게 새롭게 써준 거예요. 엄청나게 안 써주고 그거는 다 이렇게 개념도 정리해주고 예시도 자세히 써줘요. 이거는 상세하게 써줘요. 요거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기초라 이게 안 알려주는 거 하나도. 어떤 거는 알려주는데 요 부분은 반드시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 써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게 나와요. 이 부분으로 부담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치? 자, 어쨌든 전체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글이 있으면 이 흐름을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어서 판단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핵심어를 잡아서 이걸 연결해서 관통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서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봐야 정확해진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보통 보면 어떤 글을 쓰더라도 개요라는 게 있어요, 개요. 이게 주제면 이걸 개요로 1, 2, 3, 4, 5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써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요 단어들을 골라내면서 요 두 개의 관계를 알아야 이 전체가 이해되는 거야. 이 전체를 여기다 요약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는 거고,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힌트가 담겨니까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흐름상 덩어리를 나눠놔야 선택지에서 이렇게 찾아간다고. 왜? 이거를 내가 읽었다고 이걸 통째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억될 때도 있어요. 너무 내용이 쉬워서. 그러니까 흐름이야, 기억할 것도 없어. 그냥 쭉 이렇구나 하면서 딱 쓰면 돼. 문제도 전체 내용 뜬금없이 전체 내용의 흐름 중에서 이거 너무 뻔하게 써있네. 이렇게 되는 거 고르면 되니까. 그런 건 그냥 편하게 쭉 읽어도 되는데, 적어도 30% 정도의 지문은 이렇게 디테일한 독해법을 배워서 디테일하게 잘라가지고 보고 하나하나 맞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디테일하게 자를까? 어떤 거는 그냥 쭉쭉 읽어야 될까를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실전 속에서 자기가 구분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동화생입니다.